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오늘은 부동산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넉 달 만에 벌써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3중 규제로 묶는 무차별적이고 전면적인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건데요. 당장 내일부터는 25억 원이 넘는 아파트는 대출을 최대 2억 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건설사회부 방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방 기자, 벌써 세 번째 부동산 대책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보다도 더 강력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 넉 달 만에 내놓은 이번 대책은 서울 수도권 27곳을 이제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까지 3중 규제 지역으로 묶고 여기에 금융 규제까지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3중 규제 지역에는 기존 규제 지역인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이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성남 분당 그리고 과천으로 대표되는 한강 이남 경기도 12곳이 포함됩니다. 서울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일부가 조정 대상 지역 그리고 투기과열지구로 동시에 지정된 적은 있어도 이렇게 구 단위를 넘어서 시 단위로 토지거래 허가구역까지 광범위하게 묶인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설명으로 듣겠습니다. 현재 주택시장은 한강 인접 지역의 시장 불안이 주변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수급 불균형 하에서 주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주택시장의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고 보다 생산적인 부문에 자본이 투자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네, 이렇게 3중 규제 지역이 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까? 일단 간단히 말해서 남의 돈으로 집을 사는 행위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우선 조정 대상 지역과 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지금 대출 문턱이 높아지는데요. 무주택자와 집을 처분할 예정인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비율, 즉 LTV는 70%에서 40%로 강화되고요. 유주택자는 아예 대출이 금지됩니다. 여기에 또 6.17 대책에서 최대 6억 원으로 낮아졌던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주택가격에 따라 2억 원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자세히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는 수도권 규제 지역 내에서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일률적으로 6억 원 한도가 적용됐지만 내일부터는 주택가격 구간별로 한도가 다 다르게 부여됩니다. 15억 원 이하 주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6억 원,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세분화한 겁니다. 여기서 주택가격은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 가격, KB부동산 시세의 일반 평균가 등을 활용해서 판단합니다. 스트레스 금리도 상향 조정됩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DSR 산정 시 대출 금리의 일정 부분 가상금리를 더해서 계산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이를 적용하면 실제 이자 부담은 달라지지 않지만 대출 한도는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지역에 상관없이 대출 금리의 최소 1.5%를 가산했지만 내일부터는 수도권 규제 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최소 3%를 더해 DSR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최대 15%가량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연소득 1억 원인 A씨가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금리 연 4%의 규제 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변동금리형 주담대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최대 5억 8,700만 원까지 한도가 나왔지만 내일부터는 5억 100만 원으로 대출 한도가 약 8,600만 원, 15%가량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이외에도 당국은 1주택자가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 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 상환분을 DSR에 반영하기로 했는데요. 다만 이 부분은 1주택자의 수도권 규제 지역 내 전세 대출 한도가 이미 2억 원으로 묶여 있어서 그 영향은 미미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대출 한도도 줄어드는 한편 또 다주택자의 경우는 지금 취득세 세율이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는 8% 그리고 3주택자는 12%로 각각 급등합니다.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한편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배제되는데요. 이 조치는 지금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된 상태이긴 합니다. 일단 지금 이렇게 대출 받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지금 갭 투자까지 못하게 됐습니다. 규제 지역 27곳 모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주택 매수를 위해
위해서는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또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됩니다. 다만 이 서울시는 이 정부의 대책 발표 직후 서울 전역을 토허구역으로 묶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실무 차원에서 일방적인 통보만 받았고 좀 이런 부작용을 건의했음에도 강행 발표됐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네, 불과 2주 전이었습니다. 김윤덕 장관이 과거 문재인 정부처럼 시장 상황에 따라 단기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었는데요. 갑자기 말을 바꿨습니다. 그만큼 시장 불안이 심해졌다고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좀 두 차례의 대책에도 집값이 잡히기는커녕 좀 수도권 전반으로 상승세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3중 규제 지역으로 묶인 이 지역들은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지금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긴 곳들입니다. 그래서 대책을 내놓되 어디가 오를 때마다 이제 바로 규제를 가하는 방식이 아닌 좀 한 번에 전방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고요. 이런 방식이 오히려 핀셋 규제로 일관하다가 좀 가격 상승세가 번지는 풍선 효과에 더해 똘똘한 한 채로 지금 수요가 몰리는 부작용을 경험했던 이런 문재인 정부 때의 전철을 밟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시절 경험했던 부작용까지 원천 차단한 초유의 고강도 대책이긴 합니다만 아직 유의미한 주택 공급 신호가 없는 상황에서 규제를 강화하는 건 결국 또 다른 불안 심리를 건드리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 집값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나요? 어떻게 전망합니까? 일단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좀 유례 없는 초강력 대책인 만큼 단기적으로는 좀 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고는 봤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들의 평가와 향후 시장 전망은 강미선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단기적인 거래 위축과 상승세 둔화는 불가피하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대한 부작용 우려는 더 크고 깊었는데요. 당장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점쳐집니다. 전세를 낀 매매가 막히고 월세 전환이 빨라져 세입자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이번 규제로 정비 사업이 더 어려워지면서 서울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가 물거품이 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규제 완화로 공급을 늘리겠다는 서울시와의 정면 충돌입니다. 자산 불평등이 더 커질 것이라는 분석도 지배적입니다. 거래 단절이 곧 중산층의 시장 진입을 막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또 현금 부자들의 거래는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오히려 핵심 지역 쏠림과 양극화를 키울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자산 가격이 오르고 있는 지금 부동산만 주저앉히는 정책이 통할지도 의문입니다. 이번 대책은 단순한 집값 규제가 아닌 자산의 이동 방향을 바꾸는 신호지만 넘치는 유동성을 규제로 조절하긴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전월세 불안과 금리 인하 기대가 겹치면 매수 심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정리하면 좀 단기 불장은 잡힐지언정 지금 대출 의존도가 낮은 이 현금 자산가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거래량은 줄지만 이제 그 거래가 좀 신고가 거래로 이어지는 그런 좀 괴리가 발생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집값에 따라서 대출금이 차등 규제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정부가 이제 상급지부터 하급지까지 정해준 셈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재의 똘똘한 한 채 선호가 지금 천재적 한 채 또 양극화에서 초양극화로 시장 불안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빠졌지만 향후 보유세 인상 등의 세금 규제까지 예고된 만큼 당분간 집을 사기도 팔기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건설사회부 방서우 기자였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이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의 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향합니다.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패키지 구체화 방안을 두고 한미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이번 방문이 협상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호성 기자. 결국 경제와 통상을 담당하는 수장 4명이 관세 협상 타결을 위해 총 출동했군요.
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나란히 미국 출장길에 오릅니다. 이는 어제와 오늘 각각 미국으로 출국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구윤철 경제부총리에 이어 이 경제와 통상 분야 주요 수장 4명이 잇따라 방미길에 오르는 겁니다. 김 정책실장과 김 장관은 워싱턴 DC에서 하워드 러트닝 미국 상무장관을 만나 관세 협상 세부 사항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관세 협상 큰 틀에 합의했지만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이행 방안을 두고는 여전히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존에 러트닉 장관과 협상을 이어온 김 장관에 더해 김용범 정책실장까지 가세하면서 이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미 정상 간 만남에서 구체적 성과를 도출하려는 의지가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관건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어떻게 이행하느냐입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 패키지 협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이번 방미에서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금융 패키지 세부 이행 방안이 주요 협상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강유정 대변인 설명 들어보시죠. 적인 사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긴 쉽진 않지만 여하튼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금융 패키지 관련한 협의를 하기 위해서 나가고 또 러트닝 상무장관과 만나는 계획이 있다.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미국 측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고 현재 이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관세 협상 당시 한국은 현금 출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체 투자액의 약 5%만 지분 투자로 하고 나머지는 보증과 대출 형태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일본과의 협상 때처럼 백지 수표에 가까운 전폭적인 투자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무제한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합리적 수준의 직접 투자 비중, 그리고 상업적 합리성에 근거한 투자처 선정 등 조건을 제시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 같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미국이 제안한 투자 양해각서에는 서명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이런 가운데 김용범 실장의 방미가 이루어지면서 이 금융 패키지를 둘러싼 교착 상태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나오는 자리인데 열심히 충분히 준비는 했다고 생각은 하고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LPGA 우승하고 제가 한국 경기 처음으로 나서는데 굉장히 또 설레고 또 남은 한국 경기 3경기에서 꼭 우승하고 싶어서요. 신세계그룹이 쿠팡에 대항하기 위해 이커머스와 마트의 통합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SSG닷컴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오프라인에 진출했습니다. 통합 전략으로 부진한 실적을 만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성나균 기자입니다. 입장줄을 따라 들어서면 유명 셰프들과 협업한 단독 상품이 눈길을 끕니다. 2층에는 신선식품을 강조하기 위한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이커머스 기업인 SSG닷컴이 오프라인에 첫 선을 보였습니다. 인터넷이 아닌 성수동 길거리로 나와 소비자들을 잡겠다는 겁니다. SSG닷컴은 쿠팡 네이버 양강구도 속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분기 매출은 1년 전에 비해 11% 줄었고 영업 손실은 더욱 확대됐습니다. 외형과 수익성이 동시에 감소한 겁니다. 결국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SSG닷컴 대표이사에 오프라인 전문가를 앉혔습니다. 이마트에서 주요 보직을 거친 최태권 SSG닷컴 대표는 온오프라인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통합 매입으로 가격을 낮추고 이마트 점포와 물류센터를 활용해 신선식품 경쟁력을 키우는 식입니다. 실제 이마트는 지난달부터 SSG닷컴 퀵커머스 서비스 바로퀵에 입점하기도 했습니다. 관건은 단순한 통합이 아닌 온오프라인의 특성을 아우르는 새로운 모객법에 달려 있습니다.
이마트는 오프라인 유통을 오랫동안 해온 유통 대기업이기 때문에 제품을 좋게 만들고 고객들한테 매장에서 잘 팔 수 있죠. 하지만 이커머스는 접근 방식이 다른 게 플랫폼 사업이기 때문에 서비스인 빠른 배송이란 그런 멤버십들이 강화돼야 됩니다. 컨셉을 좀 확실하게 잡아서 고객들한테 어필을 해야 이커머스 시장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신세계 그룹이 정용진표 통합 전략으로 반등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성낙윤입니다. 단일 부처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힘을 합해서 이 작업들을 해나갈 거고 오늘 이 자리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원팀으로 이런 노력들을 해나가겠다. 우리 기업계, 특히 AX를 종사하고 있는 연구계, 그리고 관련되는 기관들까지 같이 해서 한 팀으로 이 기회에 한번 어떻게 해서든지 속된 말로 아작을 내서 우리 대한민국 산업이 정말 점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죠. 국내 ETF 시장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직 올해를 석 달 정도 남겨뒀지만 벌써 지난 한 해 전체 거래량을 넘어섰습니다. 시장 규모도 300조 원을 향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기반으로 한 개인 투자자들의 빠른 유입이 주 원동력입니다. 오늘 투자토큰의 증권부 조현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 기자, 이제 시장 규모 300조 원을 바라보고 있다고요? 자금 유입이 얼마나 가파른 겁니까? 네, 국내 증시 상장 ETF의 전체 규모는 현재 257조 4천여억 원입니다. 이달 1일에 250조 원을 넘어섰는데 5거래일 만에 7조 원이 넘는 자금이 들어온 셈입니다. 지난해 연말에 비교하면 약 51% 급증했고 특히 6월 대선 다음 날 200조 원을 돌파한 이후 4개월 만에 57조 원이 유입됐습니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연내 3조 원 돌파도 가능하다. 이렇게 운용업계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급증하면서 단일 브랜드 순자산이 100조 원을 넘는 사례도 나왔는데요.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ETF는 어제 그러니까 14일 기준으로 순자산이 99조 6천억 원 가까이 기록하면서 아직 오늘의 집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오늘장에서 100조 원을 돌파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흔히 이 메가 ETF, 그러니까 초대형 ETF의 기준을 우리가 순자산 1조 원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데 코덱스 200의 경우 10조 원에 임박해 있고 CD금리 액티브, 머니마켓 액티브, 미국 S&P 500 등 조 단위의 대형 ETF가 21개에 달합니다. 특히 최근 국내 증시가 우상향을 거듭하면서 코덱스 삼성그룹과 코덱스 반도체 등 국내 주식형 순자산도 1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네, 엄청난 속도입니다. 해외는 어떻습니까? 이게 글로벌 흐름인가요? 아니면 우리 시장의 성장세가 조금 더 두드러지는 편인 건가요? 세계적으로도 ETF 투자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데요. 특히 미국은 신규 상장 ETF가 급증하면서 전체 상장 주식 수보다 상장 ETF 수가 더 많이 늘었습니다. 오늘 홍콩에서 열린 블룸버그의 세미나에서도 최근 미증시 하락을 떠받치는 요인으로 ETF와 알고리즘 매매의 저가 매수, 바이더 딥을 주목하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ETF 전체 시장 규모는 거듭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전체 매매 트레이딩 비중의 45%를 ETF가 차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10년 뒤에 이 글로벌 ETF 시장이 지금의 약 2배 이상인 35조 달러, 우리 돈으로 5경 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특히 미국 ETF 시장은 2020년 이후 줄곧 한 5조에서 6조 달러 사이에 머물다가 2024년을 기점으로 상승세를 키우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개인 투자자들의 ETF 직접 투자가 급격히 확산됐고 여기에 2024년 1월에 비트코인 현물 ETF 등 가상자산 투자 상품까지 ETF 시장으로 더해지면서 부스터가 되었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아태 지역을 좀 비교해 보면 한국 ETF 시장이 성장률로는 중국과 태국, 호주에 이어서 한 4위 정도에 자리하고 있고요. 일본은 올 2분기부터 자금 유출이 오히려 두드러지는 모습입니다.
네,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렇게 시장 성장세 두드러지는 겁니까? 네, 앞서 미국 시장을 이야기했을 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ETF 투자에 나섰다. 그래서 ETF가 급증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퇴직연금을 공격적으로 운용하려는 개인 투자자가 늘면서 ETF 시장 성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투자할 목돈이 마땅치 않은 직장인들이 퇴직연금을 불리는데 ETF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도 퇴직연금의 78% 정도가 아직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머물러 있는 만큼 이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연금 투자 축이 움직이는 흐름에 따라서 국내 ETF 시장은 앞으로 연간 25에서 30%의 상승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리고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상자산 현물 ETF 출시도 허용된다면 미국처럼 ETF로 더 큰 머니무브를 기대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연내 금융당국 제도가 정비된다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가상자산 현물 ETF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이 커지는 만큼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서도 상품의 복잡성도 증가하고 있고 또 인기 업종에 비슷비슷한 이 카피 상품 출시가 쏠리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제일 어려웠던 점은 저희가 성공을 거둔 다음에 상위사들이 바로 카피에 들어오는 견제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카피 상품을 만들어서 훨씬 많은 시딩을 해서 견제를 하는 그런 식의 견제들이 있었고. 네, 여기에 더해서 국내 액티브 ETF 같은 경우 이 기초자산과 70% 상관 계수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더 독창적인 상품이 나오기엔 한계가 있고 레버리지나 인버스 상품 역시 규제로 인해서 국내 ETF가 역차별 현상을 내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ETF로의 빠른 머니무브도 주목해봐야겠습니다. 증권부 조연 기자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시너지를 내기 시작하면 우리 자본시장의 도약을 이끌고 궁극적으로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여는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생산적 금융이라는 것은 저는 두 가지 포인트로 봅니다. 혁신 기업의 숫자를 늘리고 서포트하는 금융, 그리고 전통 산업의 구조조정과 그리고 새롭게 부활할 수 있는 서포트를 할 수 있는 금융, 이 두 가지 포인트로 보고 있고요. 오늘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